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좀 암울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김정은은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고 그 병력의 수는 아마 8만에서 10만 명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제 11월 벌써 이제 중순인데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는 거죠? 지금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조금 승기를 잡은 것 같고요. 네. 현재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친 우크라이나 성향으로 보도를 하는 편이 있는데 물론 그래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우리 편이 우리 편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또 약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침공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침공을 받은 쪽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뭐 우리 편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우호적인 소식들이 주로 전해지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그 지금 현재 전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좀 암울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지금 하루에 10km씩 밀리고 있어요. 하루에 10km씩 밀리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속도로 밀리게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 어떤 우크라이나 지원이 없다면 약 한 달 안에 도네츠크 전체가 지금 현재 도네츠크의 일부분은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아마 한 달 안에 도네츠크 전체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포크로우스크라는 그 지역을 놓고 우크라이나와 뭐 지도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막으로 이 포크로우스크라는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포크로우스크를 놓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사이에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포크로우스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만약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전체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포크로우스크에는 철도도 2개나 지나가고 도로도 3개나 지나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병참 보급기지고 전체 도네츠크 지역의 어떤 우크라이나의 군사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미 포크로우스크 근방까지도 러시아군이 진출을 해 있고 포크로우스크는 포위된 상태입니다. 넓게 보면 포위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으로 러시아군의 굉장히 큰 돌출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병력 부족은 사실 러시아가 병력 부족을 느껴서 북한군에 투입되고 있고 파병받고 있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병력 부족은 우크라이나랑 똑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총을 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남정네들은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징집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영상도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암울한 상황이다. 포탄은 많아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양의 포탄도 가지고 있고 무기는 많은데 무기와 포탄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걸 운영할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우크라이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도네츠크에서 밀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올해 8월에 쳐들어갔던 것이 바로 크루스크인데 이 크루스크를 쳐들어갔을 때 서울시 면적의 약 2배 가까운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먹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현재 거기 약 5만 명가량의 러시아군이 투입이 되면서 쳐들어갔던 우크라이나군이 2만 명 정도였어요. 또 이 병력 수에서 또 밀리면서 현재 그 본인들이 차지했던 그 러시아의 쿠르스크도 절반가량 잃어버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황이 우크라이나 좋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북한군이 여기에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즉 우크라이나는 약 영토의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러시아한테 잃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근데 그 영토를 영구히 되찾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를 저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고 러시아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현재 전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이 러시아 용병 파병했잖아요. 이 숫자가 1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정도의 숫자이고 앞으로도 파견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현재 뭐 우크라이나 당국, 또 미 정부 당국, 또 우리 군 당국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숫자가 약 12,000명에서 15,000명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이제 북한의 그 폭풍군단,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산하의 그 정예 병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전 경험도 없고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앳된 병사들이지만 어린 만큼 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실전 경험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다 보면 생기는 게 실전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병력인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어떤 배석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넘어가면서 북한군의 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군의 용병 개념 혹은 러시아 군에 편제되어서 러시아 군으로 위장을 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몽골 쪽의 그 북쪽 지역에 브랴티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치공화국입니다. 근데 여기 브랴티아인으로 위장을 해서 지금 러시아 군으로 편제돼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근데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요청한 이유는 아무래도 병사 수가 적어서 때문인지 그 이유랑, 그리고 북한을 또 파병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러시아가 북한에게 파병을 요청한 건 병력 수가 부족해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가 지금 주공 방향으로 삼고 있는 건 도네츠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핵심 부대들을 뺄 수는 없어요. 네, 이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지역에 급습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르스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병력을 좀 차출한 것이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병력을 보냄으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파병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북러 관계는 어떻게 보면 서류상의 관계죠. 그렇죠. 조약을 맺었다고는 하나 사인은 한 거지 그냥. 어디까지나 그건 페이퍼 아닙니까?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 페이퍼를 넘어서서 피를 흘리는 관계를 만들어 놔야 러시아가 그 부채의식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한 것이고요. 현재 하루에 한 1230명 정도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러시아 군이. 그 죽어나가고 있는 러시아 군을 대체하는 것이 북한군이고요. 12,0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단순히 산술했을 때 보름 정도면 아마 다 사라질 병력이거든요. 보름에서 한 달?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력 파병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요 12,000명, 3,000명을 보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게 김정은의 목표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을 파병을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겼다라고 하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즉 러시아의 코를 완벽하게 꿰기 위해서 김정은은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고 그 병력의 수는 아마 8만에서 10만 명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달러를 보러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상의 목적이. 단순히 달러를 보러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평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정은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급전, 즉 달러도 달러겠지만 보다 더 전략적인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화성 19형까지 개발을 했잖아요. 하지만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결정적인 기술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도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결국은 성춘권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탄두부와 추진체가 분리가 되어서 탄두부가 이제 대기권을 돌파해서 해당 지역, 목표한 지역에 떨어지어서 폭발을 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인데, 성춘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그 대기권으로 돌파 다시 재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그 탄두부가 느껴야 되는 압박이라든가 그 고온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 재질이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현재 만들어 놓은 미사일 재질들은. 그래서 그 탄두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북한은 아직 그 기술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초당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탄두의 재진입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게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핵 잠수함 기술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 잠수함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원천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매우 양질의 그 핵 잠수함 기술을 가져올 수 있다면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정찰 위성 기술입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은 정찰 위성을 발사하긴 했지만 매우 조악한 수준이거든요. 정찰 위성 능력의 궁극적인 어떤 그 확대를 위해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아내야 될 게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러시아가 그러면 줄 거냐? 그럼 고분고분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은 그래 가져가 이렇게 줄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왜 그 이름이 전략자산이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가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전략자산인 것이고, 쉽게 말하면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으면 전략적인 가치는 없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과연 그 기술을 줄 거냐라는 의문이 있지만 동시에 북한도 그런 불안감을 느낍니다. 러시아가 과연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북한 병사들을 전장에 들이밀어서 뭐 한 5만 명, 6만 명의 피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러시아가 야 이렇게까지 북한이 나한테 해주는데 이거 해줘야겠다라는 부채의식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목표인데 저는 그 목표가 달성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5만 명에 6만 명을 살아는 북한 병사들의 피해를 본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북한 내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은
굉장히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자국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총알바지로 쓰면서 얻어내는 이익이 이 북한의 그 병사들의 어떤 뭐 유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김정은의 독재 권력 강화를 위한 데 모두 다 쓰이는 거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북한 주민이 삶이 나아집니까? 아니요.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집니까?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아들, 딸만 잃는 거예요. 아무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개죽음 당하고 오는 건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정말 억울하게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분노와 그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러시아로 가겠습니까?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까? 북한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들을 끌고 간 북한 당국에게 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은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의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는데 북한 내부의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그걸 일단 모른 척하고 지금 더 급한 본인의 어떤 목적하는 바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올인하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올인도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 사이에 지금 민심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나요? 어떻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 민심을 현재 상황에서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의 한계 때문에. 하지만 느껴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전해드는 어떤 정보에 의하면 이 북중국경 일대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쓸 수 있거든요. 네. 중국과의 어떤 그 소통이나 그 밀무역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 가족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탈북민들 중에는 대부분 다 이 북중국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네 어떤 친가족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든요. 그 탈북민들의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있다고 해요. 진짜 파병한 거 맞냐? 아직 잘 그러니까 이게 북한 당국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인다라기보다는 아예 파병 사실 자체를 북한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지들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뭐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12,000명이나 파병을 했는데 그럼 그들의 가족은 4만 명, 5만 명일 텐데 그게 숨겨집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전역에 해당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대학교를 돌면서 정보 통제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탄압의 강도가 세질수록 명분 없는 전장에 파병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무너진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북한군 파병 이거는요 김정은의 매우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겁니다. 자, 북한군 파병으로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좀 어떻게 변할까요?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병력이 간 거니까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임기 시작은 내년 1월이에요. 1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개월의 시간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현재 바이든 정부에게. 그러면 현재 그 바이든 정부는 어차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할 거라는 걸 다 이미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 전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별개로 현재 나토는 북한군의 이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몽골군이 유럽에 쳐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 군대가 동아시아 군대가 또다시 유럽에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몽고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유럽의 영토가 동아시아계 국가에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나토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당황도 하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지만 얼마나 유럽이 만만하면 저들이 저러겠습니까? 저 깡패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토의 어떤 그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토 입장에서도 이런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 현 상태에서 고착이 되고 이게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게 된다면은 나토는 굉장히 불안해요. 특히나 폴란드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이런 발트 3국 국가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끝나면 본인들의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러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러시아는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조금씩 서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과거 소련 시절 때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들의 모두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토 회원국들은 상당히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은 최대한 러시아나 북한군에게 많은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공격 의지라든가 전쟁 수행 의지를 꺾으려고 할 것이고 아마 앞으로 2달 동안 정말 북한군과 이 나토 사이에 상당한 교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나토와 직접적인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나토가 아마 단합된 힘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2달의 고비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2달 동안의 영토 결정되는 게 트럼프 집권하고 한 다음에 딱 전쟁이 종식된다면 거기가 이제 국경이 될 확률이. 보통 우리가 6.25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을 맺고 12시간 뒤에 그게 발효가 됐어요. 시효가. 12시간 동안 진짜 박 터지게 싸웠거든요. 거기까지가 딱 영토니까. 그렇죠.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그게 영화 고지전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2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먹어야 최대한 진군을 해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영구적인 영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격양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앞으로 2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면 러시아 푸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북한군의 10,000명을 지금 시기에 딱 들어왔다라는 게. 네, 현명한 선택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네. 현재 전황을 바꾸는 데는 즉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토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이 전쟁 끝나면 결국은 러시아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라는 그 전례 때문에 이 서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그 관계의 회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나토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자,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이전에는 뭐 다른 지원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살상무기 지원할 가능성도 이제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 것이 가능성만 열려 있는 거예요.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방어용 무기는 제공할 수 있어요. 뭐 예컨대 뭐 지금 전량 퇴역한 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몇 년까지도 썼던 대공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퇴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이제 군사적인 자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넘겨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험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은 제공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폴란드나 방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수 있는 다량의 어떤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현재 우리도 재고가 없다.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리미테이션은 정확해요. 2개월 뒤면은 우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우리는 다른 어떤 한미 관계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안타깝죠. 이게 참 국제 관계라는 게 보면은 힘이 약하면 이렇게 서러운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좀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집권하는 내년 1월 말 2월 이때쯤에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걸까요? 저는 한 3월, 4월쯤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하겠다고 했지만 뭐 그게 하루 만에 됩니까? 저는 뭐 한 4월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보다 더 빨리 끝나면 어쨌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고요. 그 전에 아마 더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있고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절박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또 여러분 또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할지라도 이게 또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컨대 러시아와 북한군이 도네츠크를 넘어서서 자포리자주로 더 진군을 하거나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이 그어놓은 잠재적인 그 제한선이 있거든요. 물론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걸 넘어서면 레드라인이라고 그어놓은 선이 결국은 이 동부전선인 거예요. 근데 이 동부전선을 넘어서 자포리자 깊숙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키이우 근처까지 러시아군이 진군을 한다든가 이러면 트럼프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토의 병력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키이우를 잃어버린다라는 건 나토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푸틴이 만약 욕심을 부린다면 트럼프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북한군이 또 어디까지 진군을 할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언해서 언제 끝날 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공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3월쯤에 끝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었을 텐데. 일단은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빠르게 그 전쟁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와 어떤 경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러시아와 기존의 관계가 좋았던 뭐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지금은 다 반러시아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현재 기댈 수 있는 것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제3세계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이거든요. 뭐 브릭스라든가 이런 어떤 러시아가 주도하는 뭐 국가 연합체 뭐 이런 건데 한계가 있죠. 그건 명확히. 어쨌든 브릭스는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에 굉장히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어쨌든 전쟁은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러시아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체 그 내부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 있고 또 그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더 빨리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세계에서 가장 많고 5,500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전술 어느 게 큰 핵무기죠? 전략과 전술. 전략 핵무기가 가장 큰 무기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 핵무기는 나라 하나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술 핵무기는 도시 하나 없애버릴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전술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전술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사용은 굉장히 제한이 큽니다.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 현재 프랑스도 핵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 이미 두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이 세 나라로부터 핵을 얻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 나라가 전술핵 무기만 사용할 거냐? 누군가 결국은 핵 사용을 하는 순간 핵무기 사용의 제한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이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아무리 푸틴이 위기에 몰려도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북한은 근데 파병 외에도 무기도 많이 지원하지 않았나요? 러시아 얼마나 무기를 좀 지원했고 러시아가 무기 받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나요? 어디가 좀 있죠? 북한밖에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 보내준 무기입니다. 우리 정보 당국의 보고에 하면 약 800만 톤에서 1000만 톤의 그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그 말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탄이 절반 이상이 동났다는 뜻이에요. 절반이 뭡니까? 거의 제가 예측하는 게 맞다면 3분의 2 이상이 넘어갔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북한은 빈집입니다. 자,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 러우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뭘까요? 지금 전쟁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초반에 일으켰을 때 그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이제 그 벨라루스를 통해서 키이우로 직접 내려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는데 결국에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시작한 거고요. 궁극적으로 현재 푸틴의 러시아 침공은 전략적인 실패에 가깝습니다. 즉 러시아가 얻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들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잃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그 영향력 상실했죠. 결국 이제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침략국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는 어떤 개념이 강화됐고요.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 어떤 그 뭐 가스를 통한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다고 봐야겠고요. 즉 러시아 경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상당히 큰 실패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는 푸틴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의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